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새해 들어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일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 성장이 국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이 대통령이 말한 성장 대전환,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겁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새해 코스피 등 주요 경제지표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변화의 씨앗을 올해엔 국민 삶 속에서 체감되는 구체적 성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거의 성장 공식에서 벗어나 국가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분배 중심의 새로운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자원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국가의 성장이 국민 모두의 삶의 변화로 연결되는 성장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중소벤처, 스타트업 등 상대적 소외 영역이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이 대통령은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AI를 양국 협력을 이끌 미래 성장 축으로 제시했죠. 오늘 회의에선 AI가 국가 명운을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명운을 가르는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을 사회 전 분야의 질적 대전환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재 확보, 인프라 확충, 글로벌 협력 강화의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미래 기술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협력이 가능하다며 한중 기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제적인 에너지 불안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에너지를 어떻게 준비하고 미래 에너지 전환에 어떻게 대비하냐에 따라 나라의 성장은 물론 운명도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잘 준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내일 삼성과 SK 등 10대 대기업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연초 각 기업의 투자와 고용 계획을 점검하고 국토 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 브리핑입니다. 약 보합세로 개장한 코스피는 곧 상승세로 돌아서 장중 4,600선을 재탈환하기도 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0.03% 상승한 4,552.37로 마감했습니다. 고점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탄력이 둔화되자 숨고르기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천억 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였지만 개인이 1조 7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오늘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 이후 대거 매도에 나선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4분기 매출은 93조 원, 영업이익은 20조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장중 14만 4,500원까지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늘면서 다시 14만 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장 초반 5% 넘게 오르며 지수 반등의 한 축을 맡았습니다. 오늘은 1.89% 상승으로 장을 마쳤지만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시총을 뛰어넘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도체주보다 더 뜨거운 것은 방산주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 8%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고 현대 로템과 한국항공우주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방 예산을 50% 증액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산주가 다시 부상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음 주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바이오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 AI와 반도체를 잇는 순환매 주인공이 누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10시 반 미국 12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앞으로 미국 금리 경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죠. 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중대 판결을 예고하고 있어 시장의 큰 이벤트를 앞두고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CES 2016에서 피지컬 AI 기업으로 거듭난 현대자동차 그룹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AI와 로보틱스 등 다양한 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까지 이끈다는 전략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360도 회전하는 카메라가 공간을 3D로 실시간 구현해줍니다. 스타트업 딥인사이트가 이번 CES에서 공개한 AI 기반 3D 카메라 솔루션입니다. AI라든지 처리되는 기술들이 다 온디바이스에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쓰지 않고 온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인 제로원은 4년 연속 CES에 참가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현대차가 직접 발굴하고 육성한 10개 기업들은 AI부터 에너지, 로보틱스까지 신기술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제로원의 사내 스타트업인 솔라스틱은 차량에 탑재하는 태양광 모듈을 공개해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CES 참여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재까지 제로원이 투자한 스타트업만 109개, 협업 프로젝트는 150건을 넘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부터 스타트업을 육성해온 제로원은 현재까지 총 40개의 기업을 독립 분사시켰습니다.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 기술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를 우대하는 이른바 포용금융,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강요하는 지금의 금융제도는 금융계급제라고 비판하며 금융 분야를 6대 핵심 구조개혁 대상으로 지목하기로 했는데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맞춰 5대 금융지주도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약 70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5년간 70조 원이면 적지 않은 규모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긴 겁니까?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 대출 상품을 출시하거나 공급을 늘리는 안이 하나 있고요. 또 비은행권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들이 은행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즉 1금융권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지원안, 마지막으로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금리를 깎아주거나 혹은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안 등이 있는데요. 향후 5년간 5대 금융지주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포용금융 지원안에 약 70조 원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여기서 특히 금융당국의 극찬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몇 가지 좀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부업체를 이용 중인 차주의 경우 대출을 성실히 갚아 나갔다면 1금융권, 즉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KB금융지주는 국민은행 대환대출 신상품 출시안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의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당국으로부터 신선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은행으로의 대환 상품은 종종 있었지만 대부업권에서 은행으로 직접 연계하는 것은 KB금융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이러한 대환대출을 얼마나 공급할 거냐, 이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당국은 이와 관련해서 추가 계획 제출을 KB금융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햇살론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라면 일정 금액을 매달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햇살론을 이용한 차주가 1년간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나갔을 경우 1년 뒤 대출 잔액의 2%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12달로 나눠서 매월 현금으로 1년간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당국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들도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게 들리실 텐데 예를 들어보면 1년 뒤 대출 잔액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의 2%, 즉 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서 매달 16,667원씩
1년간 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 12.5% 햇살론 대출 금리가 연 10.5%로 2%포인트가량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나은행의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이달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성실히 이자를 납부한 저신용 은행권 차주의 경우 이자를 일부 감면받을 수도 있는데요. 감면받게 될 금액만큼 바로 원금을 깎아주는 신한금융의 밸류업 프로그램, 또 은행권 개인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만기를 연장할 때 금리가 최대 연 7%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금융의 연 7% 금리 상한제 등이 있습니다. 네, 그냥 저신용자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대출을 갚을 경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지원들이 얼마나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느냐일 텐데요. 이를 위해 금융당국이 매년 은행들의 포용금융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들의 세희망 홀씨나 또 징검다리론, 중개 소상공인 대출 공급 실적 등을 포함해서 이 전체 실적을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5개 등급으로 나누고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잘한 곳은 서민금융은 출연금을 깎아주고 부진한 곳은 출연금을 더 내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은행권 출연율은 최근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0.06%에서 1%로 인상돼 연간 출연금만 1,345억 원에서 3,818억 원으로 크게 틀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서 은행권의 포용금융 활성화를 독려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정부 차원의 지원안도 오늘 윤곽이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은행과 또 저축은행 등 이른바 제도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졸자, 미취업자, 기초수급자 등도 급전이 필요할 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금융상품을 신설합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하게 되는 미소금융은 금리 연 4.5%에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고졸자, 미취업자 등을 위한 미소금융 청년 상품은 연 300억 원 규모로, 기초수급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상품은 연 1,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가 공급하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대출 공급량은 연 1,200억 원에서 올해부터 4,2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요. 연체자와 무소득자 등 금융 대제 계층도 받을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 금리는 연 5에서 6%로 이달부터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이른바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불리는 건설사 고급 아파트 브랜드를 두고 곳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은 돈을 더 내더라도 고급 브랜드를 달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 가격이 13억 원 이상 높다는 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온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상대원 2구역입니다. 이미 철거까지 끝난 상태지만 조합 측이 요구한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시공사 측이 거부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특별 브랜드까지 제시했지만 조합 측은 공사비 인상과 사업 차질을 감수하면서까지 시공사 교체라는 강수를 선택했습니다. 이분은 시공사 교체해야 된다 하고 있고 이분은 교체하면 안 된다. 그대로 가야 된다. 물론 아까 그건 좋지만 그 공사위원회라고 뭐하고 하는 거는 차라리 빨리 가는 게 최고예요. 과연 그 가격 추가 원당은 올라가고 그런 경우 감세서까지 꼭 앞으로 가야 되냐? 실제로 같은 건설사가 시공하는 서울 노량진 8구역의 경우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면서 공사비를 40% 가까이 올렸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는 고급 자재를 쓰고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이 좋아지는 만큼 조합원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도 커집니다. 그럼에도 조합들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원하는 건 미래의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공유도시랩 연구진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서울 아파트 값을 분석한 결과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 가격은 일반 브랜드 아파트보다 20억 원 가까이 높았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가 밀집한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주요 지역만을 비교했을 때도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 가격이 전체 아파트 평균보다 13억 원 이상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개별 단지의 입지와 특수성이 다르다는 걸 감안해도 아파트 브랜드 자체가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분명하다는 분석입니다. 매매가가 10억 이상 차이 나기에
하이엔드 브랜드의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입지에서는 재건축 이후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 잡으면서 주변 대비 높은 가치가 지속되는 사례가 관찰되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매매 가격 상승폭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내세우면 수주 경쟁에선 유리하지만 브랜드명을 두고 조합 내부의 갈등이 커지면 오히려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프리미엄 브랜드를 홍보하는 입장에서 달아드리는 건 좋지만은 조합원들의 부담감이 이제 커지기 때문에 조합 내부에서 어떻게 조율을 해서 받아들이실지가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을까. 올해 건설사들의 재건축, 재개발 수주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파트 이름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오늘입니다.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장에게 22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기념품으로 주고 800만 원이 넘는 순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임원에게 특별 성과 보수를 지급하는 등 농협 운영의 난맥상이 드러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비위 의혹이 집중 제기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범정부 추진단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혜곤 기자, 감사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농협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보고에서 철저한 감사를 주문할 정도로 비위 의혹이 많았는데요. 농식부부는 변호사와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공공기관 감사 담당자 등 26명을 투입해 감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작한 특별감사는 조사가 길어지면서 한 달간이나 진행된데요. 감사 결과 상당한 비리와 부실 정황이 나왔습니다. 농식품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서를 요청한 건은 총 65건인데요. 이 가운데 임직원의 형사사건에 중앙회가 3억 2천만 원을 지출한 것과 임직원 배임 의혹 등 2건은 이미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65건은 확인서를 진구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 규정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공개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을 폐쇄적으로 한 것은 물론 성비위를 비롯한 범죄 혐의 임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감사 결과 확인됐고 특정 조합에 자금을 몰아주거나 인원 채용, 물품 구입에서의 임의로 수의 계약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강호동 회장은 출장에서 숙박비 규정을 한참 초과한 1박에 220만 원 하는 스위트룸에 묵으면서 4천만 원을 쓰는 등 불투명한 업무 추진비 사용도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비위와 부실 정황이 드러났는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40건에 달하는 사안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질 예정이라고요. 네, 사실 확인이 된 65건 외에 농식품부는 38건의 사안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기회의에 참석한 조합장에게 22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준 사실도 포함됐는데요. 이 같은 혜택을 포함한 부당 예산 집행 등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여기에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 사장으로 받는 3억 원이 넘는 연봉에 대해서도 타당성 조사가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감사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조사 과정을 두고 종이 지도로 길을 찾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규모에 비해 농협 내부 시스템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농협중앙회 선거 문제가 부실 운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선거법 개정 필요성도 대두됐습니다. 현재의 농협 선거는 돈을 불법적으로 써도 공소시효 6개월만 지나면 된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그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선거가 된 상황입니다. 외부 감사위원들은 공소시효 6개월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돈 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르면 3월에 나올 예정인데 앞으로 감사에는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범정부 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해 강도를 더욱 높여갈 계획입니다. 또 이달 중에는 농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협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개선책 마련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이혜곤입니다.
정부의 외환 시장 안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50원 선을 터치했습니다. 정부는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방침인데요. 한편 정부가 외환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임동진 기자가 긴급 인터뷰했습니다. 지난해 말 1,480원대까지 치솟은 환율은 외환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에 5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당시 당국은 구두 개입 메시지에 이어 수급 안정 대책, 국민연금의 환해지까지 고강도 조치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지난해 말 외환 보유액은 IMF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은 금융기관들이 국제결제은행의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 외화유수금을 쌓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는데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전광우 이사장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통한 환율의 급격한 변동은 대외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신뢰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거의 편입하고자 하는데 거기도 외환시장 자유화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을 넘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 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 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면 원화 매도, 달러 매수 과정에서 환율 상승 압박을 받습니다. 외환 시장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국내 시장에 더 투자하라는 주장은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스스로의 그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틀 안에서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주는 것이 대외 신인도 면에서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나. 전 이사장은 국민성장펀드, 한국형 국부펀드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막대한 재정의 투입에 대해서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 재정은 마중물로서 민간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하는 촉매제 수준 정도에서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빚이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도 국가 부채 문제가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재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문은 넘치고 진짜는 드뭅니다. 소음은 요란하고 신호는 희미합니다.